안녕하세요.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된 기말고사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기말고사 시험은 7월 2일 9시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영암관 3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이제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와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직접 뵙지를 못했으니까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그 문제는 이제 좀 약수령 또는 단답형으로 한 20여 문제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범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범위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와 관련된 그 프린트, 그러니까 이제 뭐 한글로 된 프린트 제가 그 자료란에 올려놨으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모든 강의를 제가 그 시험 즈음해서 모든 강의를 다 다시 볼 수 있게 그렇게 날짜를 조정할 테니까 또 강의를 다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여튼 뭐 시험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기말고사 뭐 사실 기말고사지만 거의 뭐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과제보다는 이 시험이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도 잘 하셔야겠지만 이 시험을 좀 잘 보셔서 참 힘든 한 학기 수업 유종의 미를 반드시 거두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메일 그 나와 있으니까 물론 뭐 에더 시스템에서 하셔도 되긴 한데 그 제가 이제 메일 들어가질 않으니까 제가 좀 늦게 답장을 드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제 메일에서 제 핸드폰으로 거의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날 보낸 거는 그날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답장은 조금 늦을 수 있으나 어쨌든 좀 더 빠른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시면 이메일로 시험에 대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논리 논술과 관련된 내용이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강까지만 14주 15주 정도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는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그쪽 작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보내셔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국어 논리 및 논술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범교과 작문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뭐 좀 것이 좀 크게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할 내용은 협동작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입니다. 근데 이 협동작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라는 것은 사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협동작문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논술 지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협동 작문이 분명히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 협동 작문을 가지고 반드시 논술 지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협동 작문이라는 요게 좀 방점이 찍혀 있고 뭐 이 방법은 당연히 이제 논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뭐 설명문이라든지 뭐 그런 글을 쓰는데도 사실 큰
의의를 줄 수 있다,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술만을 협동 작문을 활용해서 논술만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 협동 작문이라는 것이 뭐 수필 같은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이런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쪽이 좀 더 유익하기 때문에 논술 수업에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협동 작문의 특성, 그리고 협동 작문의 의의, 협동 작문의 유형, 이 세 가지 정도로 일지한 협동 작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4번 협동 작문의 과정별 쓰기 지도 과정, 쓰기라는 것이 내용 생성하기부터 고쳐 쓰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별로 지도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지도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상의 유의점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협동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협동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자기 몫만 해내가서 나중에 합치는 것이 협동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어진 학습 과제나 목표를 성취하는 소집단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동학습에서 좀 중요한 것은 이 과제 성취 또는 목표 달성은 협동 정신의 신장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집단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함께 소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개별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협동학습은 협동 정신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집단 전체의 목적, 목표, 그리고 개별 목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협동학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협동학습 그러면 개인의 어떤 목표, 개별적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약간 전체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단의 목표만 관심이 두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개인의 쓰기 능력 향상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겠죠. 개인적, 개별적 목표 성취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협동학습은 반드시 개별적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좀 정리하자면 결국 협동학습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의 발달까지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필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까지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지주의가 이 필자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나온 반성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이 협동학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 목표를 결코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개별적 목표만 강조하다 보니까 글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다마 공동체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회 구성주의 장문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다마 공동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마 공동체의 소속원들과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부단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작문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그런 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동작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문 과정에서의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죠.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뭐냐? 주어진 작문 과제 해결을 위해 소 집단원 개개인이 동료들과 함께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개인의 노력이 모든 집단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협동작문을 할 때는 이러한 어떤 학생들에게 개인의 노력이 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작문 과정에서의 대면적 상호작용성. 대면적이죠. 대면적. 즉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작문 과정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독자를 실제화한다. 눈에 보이는 동료로 실제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의 목적을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자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보통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협동작문에서 글을 쓰다 보면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글을 쓰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의 글을 읽어주는 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필자와 집단 내 필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고립된 필자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집단 내 필자는 계획하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고립된 필자는 과거 경험을 활용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자기 텍스트의 독자로서 기능하고 반응을 제안하고 피드백을 상상하고 정보를 주고 사고와 속내말, 이너 스피치를 통해서 텍스트를 확장하는 데 비해서 집단 내 필자는 과거 경험을 활용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과 대화,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과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독자에게 독자와 청자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 필자는 실제적인 반응을 얻는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면해서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고요. 구두로서, 즉 말로서 텍스트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사고와 속낸말로 텍스트를 확장하는 것은 고립된 필자인데 집단 내 필자는 구두로서 텍스트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 내 필자가 보다 고립된 필자보다 좀 더 많은 어떤 그 글쓰기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도 협동작문의 특성 가나 했는데 답니다. 다는 이제 작문 과정에서의 개별 책무성과 집단 책무성입니다. 자, 협동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학습 활동과 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개별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협동작문의 목표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작문에 대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신장하는 것, 즉 다른 구성원의 능력만을 채하려고 하는 무임승차 효과와 일부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자신의 노력이 다른 학습자에게 돌아간다고 인식하면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흡관 효과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의 학습 활동, 학습 내용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개별 책무성이고요.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집단 또한 전체 집단은 주어진 작문 과제 해결을 위해 전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는 집단원 전체가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협의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책무성은 어떤 것이냐? 자신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집단 과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협동 장문의 네 번째 특성, 장문 결과에 대한 성공의 기회 균등성. 즉 의미 협상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 모두가 협동적 장문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제약과 복수의 요구 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사력 있게 행동할 때 이와 같은 성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두가 협동적으로 해야지만이 좋은 기회, 좋은 결과, 성공을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성. 협동 장문은 장문의 과정 그리고 결과에 결과가 전부 다 상호작용하는 성격을 가진다. 프레젠테이션 읽어보면 협동 장문은 장문의 전체 과정에 있어 협의와 공유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 집단에 주어진 장문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며 이는 같은 시간에 동시적인 표현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표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죠. 장문이라는 것이 과정, 그러니까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계획하기부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이 단계에서도 상호작용이 발생할 뿐더러 글을 쓰는 과정이 끝난 후에도 여러가지 동시적인 수용,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현을 도모할 수 있다. 중지를 모은다는 뜻이죠. 협동 장문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의란 것도 아까 봤던 특징이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특징이든 의의든 우리가 이것을 좀 어느 정도 나누긴 하지만 저도 여러 연구자들이 나눠놓은 내용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집단 구성원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읽기와 쓰기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 구성원의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기반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이다. 왜? 밑에 설명을 볼게요. 자, 일반적인 장문 과정에 있어 필자들은 종종 그들의 청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립감과 소외감과 곤란을 느끼거나 심하면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한다. 솔직히 많이 그렇죠. 학생들이 글을 쓰는 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독자죠. 독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즉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떤 과제로서의 그러니까 숙제로서 그냥 있으니까 쓰는 것. 자기가 필자가 되고 자기가 독자가 되는, 잘해야 선생님이 좀 읽어보는, 즉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어떤 짐으로서, 덤으로서, 숙제로서 쓰기를 많이 인식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을 까먹기도 한다. 그러나 협동 장문을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볼게요. 소집단 장문 활동 속에서 필자는 청중의 반응을 통해 실제로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됨. 청중의 반응을 통해서, 즉 같이 협의를 하는 동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뭘 알고 싶어하는지, 글의 내용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 뭐를 알고 싶어하는지를 그게 무엇인지 자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필자는 내용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언어적 표현 또는 수사적 관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바로 앞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어쩔 수 없고, 많은 경우 이에 관심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작문의 첫 번째 의의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통합적 사고력이 신장된다. 이 통합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일단 쓰기 기능, 읽기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 의사결정 능력, 고등사고 기능, 뭐 상호작용 능력, 인내심, 발견 능력, 듣기 능력, 지도자적 품성 등과 같은 통합적인 관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쓰기 기능과 읽기 기능으로만 조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번에 그 논술 교육 내용 선정에 관한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고등사고 능력, 비판적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즉 글쓰기라는 것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보다 좀 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삐뚤어질 테다 하고 오히려 막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는 상황에서 볼 때 좀 보다 단순한 어떤 그 능력보다는 통합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협동작문의 특징을 의의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자, 세 번째는 작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를 형성하는 것이 협동작문의 세 번째 의의입니다. 자, 집단 내에서 보통 필자는 고립된 필자에 비해서, 즉 집단 내의 필자는 고립된 필자에 비해서 집단의 긍정적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문 결과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교사든 동료든 도와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작문을 어렵게 여기고 막연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왜 글을 써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소집단 활동을 하게 되면 청중들의 믿을만한 청중들, 믿을만한 동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문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주제, 내용, 표현 등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불안과 걱정을 나누게 되면 그들은 작문상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도 무릅쓰게 될 것이다. 뭐 어려움이나 위험을 무릅쓰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믿을 만한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작문에 글을 써야겠다라는 하는 내적 동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어떤 작문 불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그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작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 태도, 동기, 뭐 효능감까지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동작문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문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협동작문은 필자가 느끼는 쓰기 불안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불안은 쓰기 결과물이 학교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 많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 또는 싫음, 그런 부정적인 어떤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동학습에서 동료 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의 협의를 통한 평가 활동은 선발이나 배치의 목적이 아닌 작문 과제 해결을 위한 협조적 차원에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문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쓰기가 이게 점수화 되는 글쓰기인지 아니면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글쓰기인지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학습자들이 작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협동작문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작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협동적 쓰기입니다. 협동적 쓰기란 말은 이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글의 형식과 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 맡은 장이나 단락을 쓴 후 이를 하나의 글로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품앗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정할 때, 형식을 정할 때는 물론 공동으로 협의를 하게 되지만 각 부분을 나눠 가지고 글을 쓰고 그걸 다시 합쳐서 하나의 글로 만드는 것이며, 물론 합치는 상태에서 글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고치기 단계에서 또 여럿이서 또 합심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눠서 고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또 전체적인 글을 각자 고쳐서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좀 이제 그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글을 만들겠죠. 만약에 고쳐 쓰기 단계가 없다면 그 어떤 문체도 다르고 막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글이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협동적 쓰기는 당연히 뭡니까? 어떤 개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뭐 수필 같은 거라든지 뭐 경험을 표현한 수필도 경험이죠. 그런 글보다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요. 사실 뭐 주장하는 글에서도 잘 분류만 잘 한다면 충분히 협동적 쓰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사가 주도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좀 글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고 각각의 단락의 어떤 뭐 세부 방향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해서 충분히 좋은 단락별로 좀 완성도가 있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뭐 짧은 글에서는 이렇게 협동적 작문을 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협동적 쓰기를 할 필요는 없겠고 긴 글에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협동적 학습인데 초고 또는 완성된 글 또는 글쓰기 과정 상에서 협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동적 협력학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뭐 계획하기 단계, 뭐 또 과정, 글쓰기 과정, 뭐 초고, 뭐 그런 글에서 서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숙자라는 분의 분류를 보시면 이제 총 11가지의 유형으로 했는데요. 이 유형 1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 전 단계에서만 협력을 하는 것이고, 유형 2는 이제 쓰기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별로 쓰는 것이고, 유형 3의 경우는 이제 같이 쓰되 대표 1인이 쓰는 경우고 고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O는 협력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X는 협동적 또는 협력적인 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대충 뭐 표가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쓰기 전 각각의 단계에서 협력적 쓰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쓰기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쓰느냐 대표 1인이 쓰느냐 아니면 또 여럿이 나누어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숙자님의 분류에 의하면 6번 즉 쓰기 전 단계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쓰기 단계에서는 여럿이 나누어 써야 된다. 대표 1인이 쓰는 건 의미 없고 여럿이 나누어 써야 되며, 고치기 단계에서도 서로 협의가 필요한 이 6번만이 완벽한 또는 완전한 형태의 협동 작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의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협력의 과정이 있어야 되며, 쓰기 단계에서도 하나의 글을 대표자가 쓰거나 개인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나누어 쓰는 것이 협력적 글쓰기라고 봤고요. 또 다른 연구자의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도 학교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 쓰되 쓰기 전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고치기 단계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학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글쓰기 과제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여럿이서 나누어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좀 글이 좀 볼륨이 크다, 그리고 좀 어려운 글이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나누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만한 뭐 정보 전달하는 글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쉽겠죠. 정보 전달하는 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분류의 유형이다. 그러면 이제 각각 분류된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나눠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장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글이라 하더라도 어떤 각각의 근거를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쓴다. 그러면 첫 번째 한 명은 그 비용과 관련해서 써라. 한 명은 인권과 관련해서 써라. 한 명은 어떤 그 인간의 교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써라. 그런 식으로 뭐 적절하게 나눠질 수 있는 글이라면 여럿이서 나누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즉 협동적 쓰기도 하겠지만 또 논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협동적 쓰기가 불가능하잖아요. 혼자서 써서 온전히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가 쓰기 전 단계와 고치기 단계에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 협력적 글쓰기 즉 이제 협동 논술에 대해서 가진 장점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장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도도 나쁘지 않다. 또는 뭐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좀 혼자서 완성된 글을 쓰기 힘들 단계라면 6번보다는 2번보다는 또 6번이 나을 수도 있고, 즉 여러 가지 요 변수들 학습자 요인이라든지 교사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제 요인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협동 학습을 해 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택한님의 분류를 보면 쓰기 유형에서 개인별 쓰기와 여럿이 나누기 쓰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느냐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분량이 좀 적은 경우에는 개인별 쓰기가 낫고요. A4 10장 넘는다. 그런 경우에는 나누어 쓰기가 좋다. 그런데 사실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자내외이기 때문에 뭐 개인별 쓰기가 맞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협동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논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글쓰기 전반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자면 좀 많은 분량의 글을 쓸 때 논문 쓸 때 뭐 공저자 하는 것처럼 나누어 쓸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개인별 쓰기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럿이 나누어 쓰기는 좀 비교적 오랜 기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쓰기는 교실에서 직접 작성을 하는 게 좋고 나누어 쓸 때는 교실 외에서 수행하는 과제물 각자 나누어 써가지고 써오게 한 다음에 교실에서는 이제 그것을 검토하고 그런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개인별 쓰기는 설득 주장하는 글, 여럿이 나누어 쓰기는 정보 전달하는 글이 좋다고 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득 주장하는 글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배분이 가능한 어떤 글의 구조라면 충분히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수필 같은 그런 거는 뭐 실험적인 뭐 릴레이 쓰기 같은 어떤 실험적인 게 아니라면 당연히 개인이 써야겠죠. 그리고 주제는 이제 여러 편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으로 쓰는 게 좋고 한 편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는 뭐 여럿이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뭐 자료 종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량, 기간, 장소, 목적 정도만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쓰기를 개인별 쓰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럿이서 나누어 쓰기를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동 작문의 과정별 쓰기 지도 방법을 한번 과정별 쓰기 지도 방법에는 일단 수업을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그 작문 모형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협동 학습과 관련된 여러 모형들을 또 많은 몇몇 연구자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종합해서 협동 학습과 관련된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그 모형을 통해서 과정별로 어떠한 내용을 지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플라워와 헤이어스의 장문의 인지적 과정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장문의
과정을 이전까지는 그 선조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파악했어요. 선조적인 특성이 뭐냐? 계획하기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하기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내용 조직하기 다음에 글쓰기, 표현하기죠. 그 다음에 뭐 고쳐쓰기. 그 과정이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형식주의 작문 이론과 좀 맞닿아 있죠. 그렇게 선조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는데 이 플라워와 헤이어스의 모형은 이 인지적 작문 모형으로 그 단계적 작문 모형의 선조적인 특성을 극복하고자 했고요. 또 이제 글쓴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모형화해서 작문 교육에 좀 커다란 시사점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제가 여러 파일을 찾아봤는데 깨끗한 게 잘 안 나와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것이 작문 과제 환경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필자의 장기 기억입니다. 그 작문 환경과 필자의 장기 기억이 가운데 있는 그 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기 과정도 필자의 장기 기억이나 작문 과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작문 과제 환경이나 장기 기억도 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문 과제 환경은 이제 수사론적 문제가 주로 문제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기존의 텍스트들 그 두 가지가 작문 과제 환경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필자의 장기 기억은 뭐 주제나 독자 또는 계획하기에 대한 필자의 지식. 그러니까 필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장기 기억이죠. 단기 기억이 아니라 글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주제에 대한 또는 독자에 대한 또는 이제 계획하기에 대한 그 필자의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기 과정을 보면 이제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계획하기는 내용 생성하기, 뭐 내용 조직하기, 또 목표 정하기 등이 되어 있고요. 작성하기는 말 그대로 글을 쓰는 것이고, 재고하기는 평가하기하고 수정하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단계가 선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조정하기 보이시죠? 밑에 쓰기 과정에 조정하기 보이시죠? 이 조정하기 단계가 어떻습니까? 이 쉽게 말하는 선조적인 과정이 아니라 회귀적 과정으로 작문의 과정을 이끈다는 것이죠. 조정을 하는 건 뭡니까? 상위인지죠. 상위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성하기 단계에서도 글을 쓰다가 만약에 그 상위인지가 내가 지금 쓰는 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갈 수 있고요. 예, 아니면 글을 쓰다가 글의 구조가 좀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이 조정하기 상위인지의 활동으로 의해서 내용을 조직하기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재고하기 단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재고하기 단계에서도 재고하다 보니까 이거 참 좀 별론데 해가지고 다시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글쓰기가 많이 힘들어지긴 하겠지만요. 물론 글쓰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선조적이죠. 계획하기를 한 다음에 작성하기가 되는 것이고 작성하기를 다 끝낸 다음에 재고하기가 되는 것이지 쓰지도 않은 걸 재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 각각의 단계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선조적인 것이 아니라 조정하기를 통해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글쓰기의 인지적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지 모형의 어떤 큰 인지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이것이 쓰기 지도 특히 학교 작문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헤이어스는 의미 구성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형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 작문 과제 환경과 필자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작문 과제 환경과 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상호 교섭하고 있죠.
그리고 장문 과제 환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었어요. 사회적 환경, 예상 독자나 협조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협동 장문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사회적 환경은 예상 독자, 협조자가 필자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환경은 작성 중인 텍스트라든지 장문 매체가 있겠죠. 이것들이 서로 이제 또 서로 상호 교섭하면서 장문 과제 환경을 만들고요. 그 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필자는 이제 인지적 과정과 보시면 동기와 감정이라는 정의적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모형에서는 정의적 측면은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정의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은 아까 본 것과 똑같은 거죠. 주제 독자 관련된 지식이고, 인지적 과정은 이제 장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해석하고 반추적 사고를 하고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작용 기억이라고 해서 의문론적 기억, 시공간적 표상력, 의미론적 기억 등등이 있는데 다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형에서는 뭐가 있다. 즉 이제 사회적 환경이 장문에 영향을 미친다. 장문 과제 환경에서 사회적 환경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꼭 반영되는 거 아니죠. 협동 장문과는 상관없지만 또 이제 이 모형에서는 그 동기, 감정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아닌 정의적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글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즉 필자의 글쓰기에서는 정의적 요인도 인지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 모형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 이 모형의 중요한 것은 앞서 모형과는 달리 어떤 사회적 환경, 즉 예상 독자나 협조자와 같은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 감정 같은 정의적 측면을 고려했죠. 물론 앞에 봤던 것에서도 주제, 독자, 필요성과 같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협조자 부분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협조자 부분이 이게 이제 인지주의와 관련된 모형이긴 하나 이것이 사회구성주의하고도 조금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론입니다. 즉 인지주의 장문 이론에서도 사회구성주의와 관련된 협조자 같은 존재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형은 오택한의 모형인데요. 앞서 봤던 그 합동 장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모형은 크게 이제 필자 영역하고 텍스트 영역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필자 영역인데 이것이 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즉 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즉 협동 장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필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필자들이 서로 협동을 하면서 계획하기, 검토하기, 발표하기 그런 걸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쓰기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텍스트 영역이죠. 그 자료 텍스트, 초고 텍스트, 동료 텍스트, 재고 텍스트, 독자 텍스트 해서 쓰기 전에는 이제 자료 텍스트, 즉 쉽게 말해서 글감을 준비하는 단계죠. 쓰기 중에는 이제 초고 텍스트, 이거는 혼자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동료 텍스트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반성적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고하는 텍스트를 생산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자 텍스트, 즉 최종본이 생산되게 되는데 쓰기 후 단계에서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쓰기 전에는 자료를 이제 생성하고 조직하고 하는 단계, 그리고 초고 쓰고 동료 텍스트를 통해서 또 재고 텍스트를 쓰는 쓰기 중 단계, 그리고 이제 쓰기 후 단계, 텍스트 완성되는 단계가 이 단계가 어떻습니까? 앞서 봤던 필자의 협동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즉 각각의 단계에서 쓰기 전, 쓰기 중, 쓰기 후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다? 각각의 단계가 필자들이 서로 협동하는 협동 장문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협의의
과정이 글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글쓰기 과정이 협의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요 쓰기 모형 같은 경우는 뭐습니까? 협동 학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협동 학습이 어떻다, 어떤 그 장문 내 인지적 과정 그리고 사회적 환경 협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과정별로 나누어 보자면 위에 앞선 모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협동 장문의 단계와 절차를 보겠습니다. 쓰기 전 단계는 이제 계획하기 단계죠.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내용 생성하고 내용 조직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동그라미 된 거는 이제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X는 개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용 생성하고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읽고 이제 뭐 활동지를 작성하고 동료 협의하고 내용 조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요 짜기를 동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학습을 안내하고 것이 주 역할이죠. 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이제 활동 유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니까 과제를 제시하고 활동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쓰기 중 단계에서는 이제 하위 단계로 초고 쓰기, 검토하기, 고쳐 쓰기를 배분하는데,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과의 협의를 주로 하게 되죠. 교사 먼저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초고 쓰기, 검토하기, 고쳐 쓰기 세 단계 모두 학생과 협의를 하면서 또한 뭐 강의 수업을 한다던가 시범 보기를 한다던가 또는 뭐 학습을 안내하고 조언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 수업이나 시범 보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 강의 수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 그 워크숍 중심의 수업과 관련이 있고요. 뭐 시범 보이기는 이제 뭐 직접 교수법이라든지 현시적 교수법과 관련해서 뭐 학생들이 전략을 잘 활용 못하면 시범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초고 쓰기나 고쳐 쓰기는 보통 혼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검토하기 단계, 초고를 검토하는 것을 뭐 돌려 읽는다든지 아니면 동료 평가를 한다든지 뭐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쓰기 중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안 나눠져 있죠. 교사도 쓰기 중 단계에서는 학생과 협의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떤 동료로서 또 기능을 하고, 또한 교사로서 뭐 시범을 보이고 강의 수업을 하고 학습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이제 실선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기 단계, 쓰기 후 단계겠죠. 발표하기 단계에서는 서로 협동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평을 쓰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것은 동료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협동 학습으로 가능하다.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OHP로 직접 첨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평가와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OHP 잘 안 쓰죠. 옛날 거라 이게 2007년도 거라 OHP가 나왔는데 지금 뭐 그냥 PPT라든지 그런 걸로 발표를 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 OHP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협동 장문의 모형과 과정별 수업 절차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박찬응이라는 그 연구자가 한 거죠. 보시면 이제 장문 과제 환경이 있고요. 필자의 개인별 쓰기가 환경이 있죠. 이거는 뭐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사회적 환경이 이제 가시화된 독자, 가시화된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왜? 협동학습을 하니까. 그리고 물리적 환경도 작성 중인 텍스트와 더불어서 동료 텍스트가 있습니다. 예, 동료 텍스트도 중요하죠.
앞에 것과 뭐가 바뀐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제가 그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필자의 개인별 쓰기가 있는데 이건 쓰기 전 단계, 중 단계, 후 단계가 있죠. 잘 보세요. 전 단계, 중 단계, 쓰기 전, 중, 후가 있습니다. 이거 선중, 후는 당연히 조정하기, 즉 필자의 개인의 인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또 전중후 단계가 획일적으로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협동하기, 즉 협의, 공유, 선택하기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조정하기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조정하기로 역할을 한다. 즉 장문 과제 환경을 보시면 앞서 봤던 그 헤이어스의 모형을 약간 변형시켰고요. 그리고 글쓰기 과정은 밑에 보시면 쓰기 전중후 단계로 나누는데, 이게 개인별 쓰기는 당연히 쓰기 전중후 단계로 나눠가지고 개인의 인지 조정하기를 통해서 이것이 또 회귀할 수도 있겠지만, 또 협동하기 위해 살색으로 되어 있는 협동하기, 살구색이죠.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협동하기를 보시면 협의라든지 공유라든지 이 선택의 과정이 또 조정하기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지도 어떻습니까? 협동하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협동하기 단계가 조정하기에 영향을 미치고, 조정하기 단계가 또 단계가 아니고 협동하기의 과정이 조정하기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조정하기는 또 협동하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조정하기가 필자의 개인별 쓰기 전중후 단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과정별로 수업 절차를 한번 제요. 자, 학습 절차가 있는데, 도입 수업 단계는 이제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눌 수 있고요. 전개 단계는 이제 쓰기 전중, 그리고 정리는 쓰기 후 단계로 나눴습니다. 수업 과정을 보시면 도입 단계에서는 이제 교사가 학생의 글쓰기 활동을 위한 수업 목표, 장문 과제 그런 걸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장문 활동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한테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장문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은 교사가 제시한 목표, 과제, 협동 장문의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교사는 이제 학습 안내를 하면 되고요. 자, 니들이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는 이거다. 이런 부분에 글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을 쓴다. 그 장문 과제는 이제 학교 측에 건의한 내용을 쓰자. 학교 측에 두발 단속, 요즘 두발 단속 잘 안 하지만 일부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두발 단속과 관련된 두발 자유화를 해주십시오 하는 과제를 쓰고요. 그 과제를 제시하고요. 그 건의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의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도입부고요. 그 학습,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습이 도입, 전개, 정조 나뉘니까 여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전개부에서는 이제 쓰기 전과 쓰기 중으로 나눕니다. 쓰기 전에는 집단을 구성하죠. 이것은 이제 당연히 협의하기, 동그라미가 된 거는 아까 또 보셨듯이 협동 학습이고요. X는 이제 개인별 학습, 개인별 활동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X 다 있는 거는 뭐다? 상황에 맞춰서 협동 학습으로 해도 되고 개인별 학습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전에는 이제 집단을 구성하고요. 이건 당연히 혼자 하면 안 되겠죠. 독재하면 안 되죠. 계획하기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보시다시피 혼자 해도 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는 이제 장문 과제를 결정하고 장문 과제에 대한 해결 전략을 모색하고, 만약에 협동학습이 된다면 구성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계획하기 단계의 학생 활동이고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역할에 따른 자료 수집, 브레인스토밍, 생성한 내용 공유하기가 이제 협동학습을 위한 학생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는 이제 개요는 개인별로 작성을 하되
이제 작성 방법을 토의한다든지 아니면 개요에 대한 소집단 토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학생의 협동학습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개요 수직에 대한 개요 수정하고 편집하는 것은 개인별로 쓰면 되겠죠. 그 쓰기 중 활동에서는 초고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또 이제 초고 작성 방법을 토의한다던가 초고에 대한 소집단 토의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동료별로 하면 되고요. 검토하기는 당연히 자기 글을 자기가 검토하는 것은 별로죠.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지 효능감도 오르고 작문도 잘하게 되죠. 앞서 얘기한 것 작문 협동학습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뭐 수정 초고에 대한 다른 소집단원과 대화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 쉽게 해가지고 우리 소집단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집단과 또 교대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요거의 장단점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학습 평가 상호 평가 중심의 그 교육 방법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쓰기는 뭐 일반적으로 본인이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초고 쓰기나 검토하기에서 아니죠. 참 검토하기에서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별로 쓰시면 되고 이때 교사는 학생과 협의를 하던가 피드백을 제공하던가 앞서 본 것처럼 좀 안내를 하던가 시범을 보이던가 그러니까 교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협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뭐 발표하기, 평가하기, 활동철 만들기 등을 하면 되고요. 뭐 재고 발표하기는 소집단별로 선정된 개인의 재고를 발표할 수도 있고 그 재고에 대해서 자기 평가, 집단 평가, 교사 평가 또는 개인이나 집단 대상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작성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 활동이 될 것이고 교사 활동은 이제 이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교사 활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모형과 학습 절차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을 이제 교사 교사가 이제 그 수업 학생들의 뭐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수업 상황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뭐 혼자 할 건 혼자 하게 하고 또 협력해서 할 거는 협력해서. 자, 그리고 이제 단계적인 지도 방법을 보면 쓰기 전 활동에서는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제시된 작문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작문 과제를 결정하고 결정된 작문 과제에 대한 해결 전략을 모색해서 해결 전략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집단 토의나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서 아까 봤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라. 그리고 역할 분담에 따른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뭐 여러분들 조별 과제 할 때 많이 해봤죠.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생성된 내용을 적절한 내용 조직 원리에 따라 협동을 통해 배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뭐 내용 조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력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고 쓰기는 그냥 하면 되고요. 그리고 쓰기 후 활동에서는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발표하기, 평가하기, 활동철 만들기 등의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도상의 유의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협동학습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의할 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즉 소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 이제 보통 4에서 6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협동 작문 과정에서 의견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하기에 적합하다. 너무 이 숫자 이하가 되면 자료 1인당 부담량이 너무 크고요. 또 사람이 너무 6명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실무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뭐 그런 인원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쓰기 능력에 따른 이질적인 학생들로 소집단을 구성하라. 쓰기 능력이 좀 다른 학생들. 그래야지 이제 그 각각의 어떤
가진 어떤 그 능력이 좀 잘 된다면, 협동이 잘 된다면 서로 보완해 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물론 동질 집단이 조금 관리하고 지도하기 편합니다만은, 동질 집단을 하게 되면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이 학생들이 좀 서로 이제 맞춰가는 어떤 그런 정서 과정,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질 집단을 하는 건 좋다. 두 번째, 장문 과제는 협동 장문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을 제시하라. 뭐 개인의 신변 잡기를 다룬 수필 안 된다. 타자와의 협의보다는 내면적 자아와의 협의가 더 중요한 것이 수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나 주장,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앞서 봤던 오택한의 글은 이제 설득도 아니고 정보 전달이 협동 학습의 협동 장문에 더 좋다고 봤지만, 잘만 하면 설득, 주장도 가능하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다를 보겠습니다. 협동 장문 지도에 의해서 쓰기 윤리에 대한 지도가 병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쓰기 윤리라는 것이 먼저 남의 것을 함부로 표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공정한 글쓰기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뭐 이제 자신의 글을 표현할 때 이제 좀 적정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쓰기 윤리인데, 특히 이제 표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이 쓰기 윤리에 대한 지도가 병행되어야지. 안 그러면 막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남의 그 표절해 가지고 와버리면 조별 활동 소집단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쓰기 윤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개인의 책무성, 그런 것도 충분히 강조하시고, 또 표절 같은 것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택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단 자체의 허용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한 명이 막 큰 소리 내고 다 이끌고 가는 거 안 되겠죠. 좀 허용적 분위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용납해주고,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말이든지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용적 분위기가 허용돼야지 어떤 뭐 그 가장 좋은 어떤 글쓰기 내용을 선정한다든지, 뭐 가장 좋은 내용 조직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이 잘 되겠죠.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말은 협동 장문의 진행 과정에서 소집단 구성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책임을 명확히 지도하라. 교사는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협동 장문 진행 시 집단별로 집단 활동의 규칙과 역할을 스스로 명시하도록 지도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민주적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만 협동 장문이 제대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별로 그 활동의 규칙, 역할들을 스스로 명시해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하고 또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잘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협동학습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협동 장문의 경우 무시될 수 있는 개별 필자의 개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별 필자의 개성 같은 것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존중하라고 학생들에게 그 집단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협동 장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실 환경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도 만약에 교실이 좁다던가 뭐 한 반에 60명 있다던가, 뭐 지금 그런 학교 없지만 그래 되면 협동 장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좀 허접하죠. 제가 이걸 안 해가지고 급히 하나 만들었어요. 녹음하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까지 이제 협동 장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논술만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논술만을 지도하기 위한 건 아니고 다양한 어떤 글쓰기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쓴다던가 아니면 좀 글쓰기 과제가 좀 방대하다던가 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이런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쓰기 과제에 따라 가지고 뭐 수필이라든지 그런 건 좀 그렇겠죠. 쓰기 과제에 따라서 또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또 교실 환경을 고려해야 되며 교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협의하고 가르치고 할 게 엄청 많다는 뭐 그러한 장점인가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개인적 책무, 집단 책무 문제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글쓰기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도 개발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독자들을 직접 예상 독자가 정말로 그 가상의 독자가 아니라 눈앞에 딱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상 독자를 실제로 독자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글쓰기가 실제적인 어센틱한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협동 작문이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실제로 이것을 뭐 하는 데는 많이 여러 가지 난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맥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협동 작문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작문의 지도 방법, 다른 논술 지도 방법을 빙자한 작문 지도 방법, 대부분 다 협동과 관련된 건데 협력적인 그런 뭐 것과 관련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강의를 이번 주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